이곳은 수심 7cm,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적의 바다, 엄마의 뱃속. 모든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차 밖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철도로 연결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사단법인 국제 유라시아 철도 연합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제3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연합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총회 및 사업 보고에 이어서 전문가의 특강까지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체 발족 당시만 해도 민간 차원에서 철도 실크로드 재구현을 위한 교류에 주력했지만 민간단체 출범 3주년을 맞이하면서 대북 정세도 많이 변했기에 이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인과 전문가들이 추진해야 할 분야가 명확해졌습니다. 오늘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이영철 사단법인 국제 유라시아 철도 연합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은 행사는 바로 이런 점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변함없는 목표를 향해 정진하자는 결속의 장이었습니다.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국제 유라시아 철도 연합 창립 제3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한다는 선포와 국민 의례에 이어 강영선 이사장이 지난 3년을 되돌아보는 소감을 밝히고 내빈을 소개했습니다. 강 이사장은 외교부 소속 법인 설립 때 도움을 주셨던 이사분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3년간 이사장으로서의 소임을 못한 부덕인 것 같다면서 임원들을 소개했습니다. 국민의 염원이자 소원인 남북의 철도 길을 열기 위해 지금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조태승 고문, 물심양면으로 교훈도 주시고 꾸지람도 해주신 유병춘 감사, 유라시아 철도 연합의 국제를 수식해주신 김성걸 고문의 소개를 비롯해 중국 전문가 임병록 박사와 심상민 고문의 인사와 답례가 있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제2기 수장으로 국제 유라시아 철도 연합을 이끌어갈 신임 이사장을 추대했습니다. 지난 3월 개최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강영선 전임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한 건데요. 이에 대한 총회의 동의는 총회 전원의 박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설립 후 초대 이사장직 추대와 선임에 이어 또 한 번 단체를 이끌어달라는 뜻의 재선 연임 만장일치 결정에는 그동안 강 이사장이 쌓아온 신뢰와 연속성 있는 조직 운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재취임 발표에 연단에 다시 오른 강영선 이사장은 연임 결정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3년간 20개 국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각국 간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정책까지 채택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북한까지 참여한다면 유라시아 진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 앞으로 출범할 유라시아 교통연구센터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민간 단체 교류는 현 정부에서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을 김정은 위원장하고 약속을 했고 또 여러 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같이 공동으로 협력을 한다면 북한의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앞날을 더 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다시피 정부와 북한과의 고위급 만남이 단절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민간 교류를 통해서 북한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국제 유라시아 철도 연합은
저희가 북한과의 민간 교류를 위해서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내부에 박봉주 내각 총리에게도 저희 계획안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교류에 물꼬를 트는 그런 민간 교류 사절단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관련 국가의 교통 인프라 교육과 연수를 비롯 의제 연구와 결과를 국가 간 정책에 반영시키는 민간 부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그 소임이라고 했습니다. 강 이사장은 새 임기의 시작점에서 북한 경제 개방에 대비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민간 차원 남북 교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이를 위한 해법으로는 민간 교류 가교 역할을 할 유라시아 교통연구센터 설립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유토론이 주제인 2부에서는 각계각층의 참가자들이 정해진 대본 없이 남북철도와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펼쳤는데요.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한 철도망을 계획했던 김동훈 전 철도시설공단 시설계획처장은 북한이라는 정치적인 특수성 때문에 민간 협력 주체를 통한 국제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민간 외교관을 자임하며 국제지도자연합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문화교류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쳐온 김성걸 특별고문 역시 정부와 민간 부문이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관계 분야 전문가 역시 이러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중국통 전문가인 임병록 박사가 말문을 연 것입니다.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시진핑 시대 중국에 급변하는 국제관계 전략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임병록 박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접경 지역을 눈여겨보며 연구, 검토, 분석했다고 합니다. 임 박사는 그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구사해온 국제관계 전략을 볼 때 북한과의 철도와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기보다는 정부와 분리된 민간 부문에서 주도하는 것이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움직일 때 가장 큰 장점은 미국이라든가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같은 우리의 주변 강대국에 의한 간섭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 간에 일관되고 그리고 활성화된 활발한 어떤 추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민간인의 어떤 참여를 최소화시키고 정부 차원에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보기가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외교적 변수,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 또 심지어 어떤 이념적 이데올로기적인 문제, 또 강대국 간에 가지고 있는 말하지 않는 전략적 의도와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 이런 것이 개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철도 산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철도를 남북 간의 어떤 철도 산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한마디로 민간 협력 활성화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칫 부작용이 될 수 있는 지나친 열정 영역을 민간 차원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어 강영선 이사장은 북한 방문을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외교통일부에 정식으로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서를 가슴에 안은 강 이사장은 한반도가 머뭇거리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 발전과 세계 진출을 위해 철도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단체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남북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지금은 남북 민간단체가 상호 존중하에 서로 단결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남북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남북 간의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이에 남한 외 외교부 소속 민간단체인 본사단법인 국제유라시아 철도연합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강영선 사단법인 국제 유라시아 철도연합 이사장의 북한 방문 성명서 발표로 마무리됐는데요. 북한 방문단은 사단법인 국제 유라시아 철도연합을 포함 교통 분야 전문가 등 총 7명이고 6월 중 평양 또는 온산을 방문해서 북측과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관한 교육과 철도, 도로, 항공,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요 안건은 남북 교통 인프라 구축의 기본이 되는 실행계획과 민간교류 상호 협약서 체결, 교통 관련 인력 교류 및 협력 체결 등입니다. 우리나라 측 협상 주체는 사단법인 국제 유라시아 철도 연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라시아 철도의 꿈을 환영하는 목소리들 가운데 동토에는 철로를 놓을 수 없다며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연합 측은 지난 10년간 그래온 것처럼 끝까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유라시아 철도의 실현을 위해서 정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북한 방문 성명서 발표가 민간 교류의 교두보가 되어주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김하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자율주행차나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3회 카이다 오토모티브 포럼을 개최합니다. 모빌리티의 미래, EV 시대의 도래 하나를 주제로 EV 시장 현황 소개와 함께 국내외 전문가 발표,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윤대성 부회장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오토모티브 포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윤 부회장은 근래 자동차 시장은 국내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 등의 눈부신 발전, 그리고 커넥티드, 자율주행 등 자동차와 IT의 접목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카이다는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주요 기술적 트렌드를 조명해보며 두 번의 포럼을 열게 됐다고 했는데요. 이번 3회 포럼은 전기자동차의 미래와 모빌리티의 연계를 비롯 배터리의 발전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장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정우영 회장은 환영사에서 카이다의 중추적 역할을 소개했는데요. 선진 기술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국내 시장에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수입차를 국내에 선보임으로써 좋은 컨셉과 새로운 가치, 생활과 운전의 즐거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자동차 도입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는데요. 최첨단 기술을 국내 자동차 시장에 전달하고 건강한 수입차 시장과 사랑받는 수입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도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한 한양대학교 선우명호 교수는 EV 시장의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선우 교수는 자동차 시장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가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요. 전기자동차 시장이 커지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혁신과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각국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는 세제 혜택과 인프라 구축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세제 혜택과 충전 인프라 확충 비율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MW 그룹 한국 R&D 센터의 수장인 엘마 호크가이거 전무는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BMW 그룹의 EV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고객 요구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BMW 그룹은 이드라이브 모듈과 같은 유연성을 갖춘 5세대 전기화 키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엔진 구동과 전기, 하이브리드 방식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생산 시스템을 지향하는 기업 방침을 소개했습니다. 닛산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유타카 사나다 수석 부사장은 전기차 시장 안착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더 안전하고 스마트하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제공하기 위한 닛산의 여정인 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의 핵심을 피력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은 더 큰 자신감과 즐거움, 더 많은 연결성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과
고객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변화시킬 요소가 될 것임을 자부했는데요. 저렴한 가격대로 2022년까지의 보급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판매량 100만 대 달성이라고 말했고, 순수 전기차와 함께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중요성을 밝히면서 새 종류 전기차 병행의 당위성을 표명했습니다. LG화학 김명환 사장은 다가오는 EV의 시대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기술 발전으로 전기차 배터리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3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와 함께 빠른 충전 성능을 갖추게 됐다고 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 EV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양대 선호명호 교수가 사회를 맡은 토론회는 BMW 호크가이거 전무와 리사대 사나다 전무, LG화학 김명환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전기차가 정말로 친환경적인지, 파우치 배터리 업계에서의 부독의 1위를 지키고 있는 LG화학의 경쟁력과 폐배터리 회수 방안, 고성능 전기차 가능성을 비롯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차이, 배터리 산업의 미래, 보급 비용을 낮출 방안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태우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매우 친환경적이고, 충전 전력 역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고성능 전기차에 대한 질문에 답한 BMW 호크가이거 전무는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힘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고성능화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설명했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결합하는 방안의 개발 예정도 밝혔습니다. 닛산도 실제 고성능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고, 전기차의 단점인 무음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원하는 고성능 감성을 표현해내는 사운드를 연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고성능 전기차 개발을 위해 몇 가지 관점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MW의 하이브리드 기술 질문에 호크가이거 전무는 이미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한 바 있고 지금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엔진을 보조하는 개념이라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집중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급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연기관처럼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탈 수 있는 차와 가격대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해야 할 때 어떤 점을 중시하고 고려하는지를 찾아서 결정적인 장점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사와 배터리 전문 기업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130년 이상 군림한 기계 문명을 바꿀 전기 자동차의 현재와 미래 운명을 조명해봤는데요. 늘어나는 온실가스에 갈수록 나빠지는 공기질이 가세되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단순한 대세가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되는 총 81종의 친환경 자동차를 저공해 차종으로 지정한 환경부가 시사하고 있는 점은 바로 경유차 10대 중 1대꼴로 도심 진입 차단 예고에 그 답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환경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점점 사라지고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차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뉴스에서 오늘 시승해볼 차는요, 초소형 전기차 르노 삼성의 트위즈예요. 이 트위즈는요, 전량 수입해오는 수입 제품이고요, 현재 초소형 전기차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속전기차고요. 저속전기차다 보니까 시속 80km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셔야 될 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는 달릴 수가 없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 제가요, 이 화성행궁을 가고 있는데 약간 와이닝 코스는 아닌데요. 핸들링 상당한데요, 생각보다. 네. 핸들링이 노파워 핸들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연장이 후륜구동이라 그런지 이 코너링이 굉장히 좋아요. 그 핸들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게 이 스티어링 힐에 지금 약간 오돌도돌한 소재로 이 손가에 딱 그런 어떠한 마찰력이 딱 좋아서요. 뭔가 핸들 돌릴 때 딱딱 감긴다고 해야 될까요? 가죽 소재가 아니고 약간 무슨 소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은 소재네요. 뭔가 핸들을 놓칠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차는요, 이제 감속을 할 때거나 이렇게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갈 때 회생 제동이 어느 정도 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생 제동이 걸리다 보면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장점이 있지요. 전기차는 한번 충전할 때 충전소에서 해야 되는 그런 단점 때문에 이런 회생 제동 시스템으로 최대한 주행거리를 늘리려고 많이들 하고 있어요. 뭐 우리 알고 있는 볼트, 여러 가지 전기차 있잖아요. 또 코나 EV도 나오죠. 다 회생 제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이 초소형 전기차는 국가에서 입법 개정이 이제 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6월 정도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에 되고 나면 초소형 전기차는 경차의 분류 아래 속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현재 제가 공차 중량을 봤는데요. 475kg이에요. 모닝이나 이런 차들이 900kg 정도 되더라고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략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900kg 정도 된다고 쳤을 때 이 차는 475kg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민첩해요. 그리고 이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 가는 이 마력, 환산해 보면 17마력에 5.8 토크 정도 나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5.8 토크가 낮은 수치인 것 같지만 이 공차 중량이 475kg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속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또 이 차의 특성상 미션이 없어요. 트랜스 미션이 없기 때문에 자동 1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동 손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하자마자 최대 토크가 딱 한 번 딱 꽂혀주니까 생각보다 답답하지 않고 좋은 가속감을 보여주는 거죠. 언덕에서 잠깐 섰다가 출발할 때 밀릴 수 있는데요. 그냥 계속 주행을 하다가 언덕 올라갈 때 전혀 이 차가 못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장점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유지 비용인 것 같아요. 220V에서 충전을 하다 보니까요, 가정집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고 배달하는 상업 가게들에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집에서는 승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에 220V를 충전할 수 있는 완속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완속 충전기가 있더라도 충전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대구에서 이번에 이런 완속 충전기에 220V도 충전이 가능한 것을 추진을 해서 거의 다 된 것 같더라고요. 빨리 전국으로 확대가 되어서 이 투웨이지가 보급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초소형 전기차를 많이 준비해서 출시를 했는데요. 대창모터스의 단이고, 그리고 그대로 전량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셀뮤시스코의 D2, 그리고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캠시스의 PM100 모델이나 세안모터스의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소형 전기차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중간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자동차의 범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완성차 업계가 아닌 회사에서 제조를 한다고 친다면 생각보다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르노 트위지 같은 경우는요, 르노 프랑스 본사에서는 소형을 많이 만드는 그런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클리오라던가 여러 가지 뭐 QM3라는 그런 소형 SUV도 그렇고요. 이 소형차 시장에서는 르노라는 그룹은 굉장히 대단한 그룹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초소형 전기차에서도 세팅값을 잘 잡은 편이에요. 사실 이렇게 차가 작은데요, 물렁물렁하고 부드럽게 세팅했다면 차가 매우 불안정하고 고속주행에서도 약간 롤링 같은 게 심할 수 있고요. 또한 전복 위험도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이 차는요,
전혀 그런 위험이 없어요. 제가 지금 시속 보통 평균 3, 40km 달리고 있다가 가끔 6, 70km 달렸어도 전혀 불안감이 없다는 거죠. 물론 6, 70km에서 핸들을 돌렸어요. 코너에서. 그랬을 때도 생각보다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다만 주행 성능에서 가장 큰 단점은요, 브레이크 성능입니다. 브레이크는요, 미리 예측하고 밟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이 밀리기 때문에 앞차를 우리가 살짝 충돌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앞차와의 제동 거리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주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속에서는 잘 쓰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운전을 해본 결과 50km 이상에서의 급정차를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제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 차의 가격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소비자 가격은 좀 높은 편이에요. 경차와 비슷해요. 1,500만 원에 상당하는데요. 다행히도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국고보조금과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으면 보통 500부터 700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근데 이런 우리가 궁금증이 있어요. 1,500만 원인데 이렇게 내장재가 다 플라스틱이고 옵션도 없고 후방 카메라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히터도 없고 이런 차를 1,500만 원 주고 사야 되나요? 국가에서 나머지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상 이 차의 70% 정도는 배터리 가격입니다. 물론 앞으로 배터리가 많이 보급화되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간다면 이 차의 가격도 많은 옵션이 붙으면서 1,500만 원대의 소비자 가격으로 팔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 볼트나 호나 EV 같은 차들도 배터리 가격 때문에 차가 4천 후반대에 잡혀 있잖아요. 권장 소비자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이상 1,500만 원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고요. 만약에 배터리 가격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옵션이 많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장점은 또한 220V에서 충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용이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차는 3시간 반 정도로 충전해야 거의 충전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급하게 타실 분들은 미리미리 충전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충전을 모두 하면 얼마 정도의 거리가 가능하냐면요. 보통 55km부터 70km 사이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충전을 해보니까요. 55km에서 70km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겨울철에는 주행거리가 좀 더 짧아지는 것 같은 저희가 체감을 느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처럼 봄이나 여름의 계절에는 배터리에 그런 계절적인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꽤나 제온상과 비슷하게 나온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회생 제동 시스템을 이용하면 원래 제온보다 더 많은 주행거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점을 충분히 인지해 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제가 자꾸 중간에 목이 메이는데 아까부터 말하다 갑자기 말이 꼬이잖아요. 가장 큰 단점은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오픈카의 느낌을 받는데요. 요즘 같은 미세먼지가 많은 이런 시점에 창문이 없다는 건 굉장히 큰 단점이네요. 하지만 옵션으로 제공되는 창문은 존재하거든요. 22만 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비닐 창문. 그리고 또한 프리미엄 창문이 33만 5천원이었나? 제가 33만 5천원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창문은 밀폐성도 좋고 폴리카보네이트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단점은 지금처럼 봄이나 좀 더 더워지는 여름에는 매우 덥죠. 밀폐성과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는 잘 되는데 매우 덥고 아무래도 그 창문이 달리는 순간 이렇게 시원한 오픈카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지나가다가도 이 화성행고 도는 이 구간에서도 많은 분들이 쳐다보시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당연히 차가 자꾸 귀여우니까 쳐다보죠. 그런데 디자인에 있습니다. 이 차가 작고 깜찍하지만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매우 높은 편이에요. 이 차가 사실 유럽에서 나온 지는 꽤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8년도에 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디자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차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취향 저격을 하는 디자인이에요. 특히나 여성분들이 매우 좋아해요. 네.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지금 대창 모터스의 다니고나 세미시스코 D2. 네. 세미시스코 D2와 트위즈는 비교하기 좀 무릴 수가 있습니다. D2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격대도 매우 높고요. 에어컨 히터 다 있으면서 2인승이어도요. 이렇게 가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우석과 운전석으로 나눠져 있고 이 차는 2인승이지만 앞뒤로 마치 오토바이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랑 비교를 한다는 거는 국내에서 현재까지는 대창 모터스의 다니고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대창 모터스의 다니고는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기본기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편의상은 이 차보다는 괜찮아요. 에어컨도 있고 창문도 있고 휠접이 있고요. 다만 디자인적인 것과 차량의 기본기는 이 차보다 분명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수 아래인 걸로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다니고 시승해보지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시승해보고 비교를 해보겠지만 사실상 타보신 분들과 제가 예전에 잠깐 몰아본 결과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이 차가 제가 영화에서도 봤는데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 2045년도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 속에서도 이 차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차가 대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차가 돼 있다던가 지나간다던가 이런 느낌은 나왔는데 2045년도 영화에도 이 차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때 가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만한 이런 디자인 라인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장점, 그러니까 말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는 제가 아까부터 타보면서 느끼는데 여성분들이 타기에는 조금 부적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물론 여성분들 중에서도 단단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모르겠으나 부드럽고 약간 침대 같은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이 방지턱을 넘을 때 이 차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노면의 충격이 몸으로 쫙 올라오면서 저의 척추를 딱 타고 지나가거든요. 그 점은 굉장히 오랜 기간 주행을 하고 나면 허리가 좀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피로감을 느끼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사실상 적절하게 내가 80km 이상 탈도 아니고 이 차로 50km 이상에도 급격하게 코너를 돌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사실상 튜닝으로 약간 세팅을 조금 부드럽게 하시면 데일리 주행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르노 삼성의 트위즈를 빨아주니 뭐니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전혀 관련도 없고요. 정말 주행 성능이 괜찮네요. 레어대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 대 시승을 해보시고 괜찮으면 구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왜냐면 재밌네요. 저 지금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엑셀에서 발을 떼니까요, 회생 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이제 내려볼까 하네요. 네. 주행 중에는 괜찮아요. 정차 중에만 무거운 거예요. 네. 근데 아까 그 사람이 그 언덕으로 오지 말라 했어. 아야 내려가지 말라고. 내려가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 그 언덕으로 그냥 가지 말고 여기서 돌라 했잖아. 원래 말씀 피워야지. 와우. 근데 되게 일반 차보다 좀 더 쉬운 것 같은데, 운전하기가. 원래 평소에 전기차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네, 일단 관심은 좀 있었는데요. 네. 평상시에 이제 탈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딱 학교에서 직무박람회 끝나고 앞에 있는데 전기차를 탈 기회가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일인 것 같고 앞으로 선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지금보다. 근데 왜 여기 앞에 전기차 있었는 줄 알아요? 이제 저희 화성 행궁 이제 투어하는 차원에서. 네, 틀렸어요. 우린 인연이었어요.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 네, 인터뷰할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기 때문에. 저희 인연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건가요? 인연론이에요. 운명인가요? 네, 투이지 하나로 만난 인터뷰. 네. 근데 되게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전기차에 대해서요? 네, 18년도 올해 네네. 코나 같은 전기차도 네. 사전 계약이 만들됐고, 볼트도 네. 5,000대 완판이 됐고, 진짜. 이 초소형 전기차도 네. 대창 모터스의 다니고랑 투이지, 세미시스코의 D2가 있거든요. 네. 물론 완성차 업체는 이 회사가 유일해요. 네. 나머지는 수입이거든요. 네. 이제 반조립이거나. 그랬을 때도 이 차도 올해 지금 목표가 2,500대인데 현재까지는 뭐 예약이 꽤 되고 있어요. 네, 본인이 지금 말했던 것처럼 전기차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여성분이 봤을 때는 사실상 여성분들이 차를 고르는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럼 경차가 있잖아요. 모닝. 네, 그쵸. 뭐 모닝 스파크 그리고 네, 티코는 단종됐고요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뭐지? 이렇게 앞에 네모나는. 레이. 맞아, 레이. 박스카 형태. 네네네. 경차가 있고 이게 있는데 물론 이제 고속도로를 갈 수는 없어요 이 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도. 하지만 시내 주행만 따졌을 때는 경차를 구매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런 차를 한번 구매를 고려해 보도록 하시겠어요? 고려할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점 때문에?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네. 가격 면에서도 전기차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들어보니까 한 달에 몇만 원 정도 나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뭐 몇만 원도 아니고요. 사실 제가 아는 분들 통계 내보니까 15,000원 정도에서 만원 선이었어요. 220V거든요 이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시내 주행만 한다고 치면은 이게 네.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경차도 시내 주행만 한다고 치면. 네, 맞는 말씀입니다. 뭐 디자인은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귀여워요. 네, 이게 또 람보르기니처럼 시저 도어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네, 달리는 초소형 슈퍼 뭐라 해야 될까요? 슈퍼카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귀엽네요. 어쨌든 오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언덕이 많았는데 언덕 지형에서 어떤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 차랑 비해서도 서스펜션이 그렇게 막 세다, 그러니까 무르다, 그러니까 그 딱딱하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일반 시중에서 그냥 도로를 공도를 다녀도 크게 네. 문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힘이 되게 좋아요, 이거. 차가 전기차가. 이게 몇 토크인지 알아요? 얼마나 나오는데요? 5.8 토크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게 마력도 환산해 보면 17마력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가벼워서. 전기차 특성상 초반에 모든 토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데 네, 구동 손실이 별로 없고 공차 중량이 475kg다 보니까 네, 그런 느낌 받았는데 굉장히 경쾌했죠. 네, 되게 괜찮아요. 이게 시내길 다니기에는 진짜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코너링에서는 어땠어요? 코너링에서도 핸들이 처음에 차가 멈춰있을 땐 좀 무거운 것 같은데 네. 이게 속도가 한 5km, 10km 붙고 나서부터는 네. 일반 차랑 크게 다를 바 없어가지고 시내 주행할 때도 크게 코너링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 한 달 내내 충전했으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전기세. 글쎄요, 저 전기차를 솔직히 잘 안 믿어서 안 타봤었는데 네. 이거 글쎄요, 그래도 한 돈 10만 원은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네, 약간 정비료만 따져도. 매일 충전을 3시간씩 했을 때 한 달 정도 하면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뭐 15,000원 정도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저도 측정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인터뷰 해본 결과 한 달 내내 10,000원 정도 나오셨던 분이 하더라고요. 네. 한 번 충전이 몇 킬로 나갔어요? 한 보통 55km에서 70km 사이인데 회생 제동 시스템 중간에 그러니까 네네. 감속이나 언덕에서 내려갈 때 내리막길 갈 때 주워 담잖아요 같이 에너지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좀 더 70km, 80km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회생 제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밟을 때도 감속할 때, 그러니까 들어가야겠죠. 거기 나와요 계기판에 들어가는. 그래요? 네. 제대로 안 내리막길에서도 페달을 놓으면 또 당기고. 네. 그러면 이 차는 구입 돈이 생기면 구입을 하실 의사 있나요? 지금 차도 있긴 한데 네. 이거 만약에 시내에서 많이 다니고 그런다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냥 뭐- 방지턱 넘을 때 네. 차체 크기에 비해서 충격이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았는데 네네네. 그냥 차체가 작은 거에 비해서는 충격도 덜 받고요. 네, 그래서 승차감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경차들이 언덕 위에 올라갈 때보다는 전기차 치고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 혹시 자동차 관련 일하세요? 아니요. 아니 되게 그 즉석 인터뷰인데 아, 그래요? 되게 전문적으로 얘기해 주시네요. 관심이 좀 많아서 평소에도 아. 자동차들 유심히 많이 보는데 그냥 뭐 아이오닉 같은 그런 전기차들에 비해서 확실히 기술력이 좋아서 그런지 네. 국내 전기차에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자동차 회사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지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인가요? 디자인은 되게 뭐 좀 미니쿠퍼 같이 좀 클래식하고 네. 귀여운 거 좋아하는 그런 여성 운전자들은 많이 찾을 것 같아요. 네, 뭐 스마트의 그런 디자인보다 훨씬 세련된 것 같고요. 네. 네, 아무래도 가능성이 시내길이나 골목길 주행에는 좀 있어 보이네요. 네.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 화성행궁에서 시작된 토요일 리뷰 말도 꼬이려고 하네요. 피곤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맥주 한잔하고 집에 가야겠네요. 이곳에서. 네, 대리운전하고 갈게요. 전 뒤에 타고. 교통뉴스 5월 셋째 주 퀴즈입니다. 주간뉴스 324회에서 오토모티브 포럼 참가자들은 정부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보급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메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 시청자께는 카레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은 경기도 광주시 조영림 대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